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이든 토크입니다.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바로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비타민 D 저항성 문제입니다. 혹시 비타민 D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다. 혹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 특히 자가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우선 비타민 D. 이게 그냥 뼈에만 좋은 영양소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프로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의 전 단계 물질로 작용해서요. 면역 시스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몸 안에서 이제 활성 형태, 칼시투리올로 바뀌어야 하고. 그렇죠. 그게 비타민 D 수용체, VDR이라는 데 딱 붙어야 제 기능을 시작하는 겁니다. 열쇠와 자물쇠처럼요. 네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그 자물쇠가 잘 안 맞는 상태. 후천적 비타민 D 저항성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드물게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건 유전적으로 VDR 유전자 같은데 약간 뭐랄까 취약성이 있는 분이요. 살면서 만성염증이라든지 특정 병원균 감염 아니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환경적 요인이 딱 결합되면서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가설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감기 바이러스 같은 그런 흔한 감염으로도 비타민 D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당히 놀라운데요? 감기 바이러스보다는 좀 더 만성적인 감염, 예를 들면 뒤에 나올 EBV나 보렐리아균 같은 것들이 주로 거론됩니다. 근데 칼버그라는 연구팀 연구를 보면요. 실제로 비타민 D를 일반적인 용량으로 줘도 한 4명 중 1명 정도는 몸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한대요. 저반응자라고 부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저항성인지 아닌지.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보통 혈액 검사하잖아요. 그때 비타민 D 수치, 그러니까 25-OHD3 이걸 보는데 이게 40 ng/ml 이상으로 충분해 보여도 이상하게 부갑상선 호르몬, PTH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원래 비타민 D가 충분하면 PTH는 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비타민 D가 PTH 분비를 억제하는 피드백 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고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마치 그 인슐린 저항성하고 비슷하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환자가 혈당 조절하려고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듯이 비타민 D 저항성이 있으면 면역 조절 같은 기능을 하려고 훨씬 높은 비타민 D 농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럼 혈중 비타민 D 수치만 보고 나 괜찮네 하고 안심할 게 아니었군요. PTH 수치가 진짜 숨겨진 열쇠일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저항성을 일으킬까요? 아까 말씀하신 유전적 소인이나 특정 감염 외에 또 있나요? 네, 연구에서는 몇 가지를 지목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발성 경화증, MS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특정 VDR 유전자 다형성,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있고요. 또 만성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VDR, 그 비타민 D 수용체 기능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봐요. 스트레스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병원균들, EBV, 그러니까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나 라임병 일으키는 보렐리아균, 아니면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같은 것들이요. 이런 애들이 VDR 발현 자체를 막거나 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얘네들이 비타민 D가 들어갈 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 면역계 균형이 깨지고 자가면역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비타민 D 신호가 제대로 안 가니까요. 맞습니다. VDR 기능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TH17 같은 특정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걸 막지 못하거나 또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HLA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다 자가면역 질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죠. 햇빛을 잘 못 쬐거나 나이가 드는 것도 물론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런 저항성을 좀 극복해 보려고 나온 치료법이 바로 코임브라 프로토콜이라는 거군요. 비타민 D를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엔 체중 1kg당 1000 IU까지 쓰기도 하니까요. 일반적인 권장량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도 적용하는데 질환이나 개인 상태에 따라 용량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데요? 비타민 D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고용량 요법을 쓸 때 생길 수 있는 고칼슘 혈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좀 낮을 수 있다는 관찰이 있어요. 네,
저항성이 있는데 오히려 위험이 낮다고요? 네, 저항성 자체가 칼슘 흡수를 좀 억제하는 뭐랄까 일종의 보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하하, 신기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막 함부로 시도해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고용량인데?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이 프로토콜을 잘 아는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에서만 정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냥 비타민 D만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칼슘 섭취는 극도로 제한하는 저칼슘 식단을 해야 하고 물도 하루에 2.5리터 이상 마셔야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 검사에서 PTH랑 칼슘 농도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신장 초음파 검사도 꼭 해야 합니다. 부작용 감시가 핵심이에요. 와, 관리가 정말 엄격하네요. 네, 실제로 좀 고위험군 환자, 그러니까 치료 시작 전부터 PTH 수치가 높았던 환자에게서 고칼슘혈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임의로 시도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네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후천적 비타민 D 저항성이라는 게 있다. 이건 유전적 소인에 감염이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 요인이 더해져 생길 수 있고 이게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진단이나 치료 반응을 볼 때 단순히 혈중 비타민 D 수치만 볼 게 아니라 PTH 수치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 맞아요. PTH 수치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코인브라 프로토콜 같은 고용량 요법이 있긴 하지만 이건 반드시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거. 네, 핵심은 결국 개인 맞춤입니다. 남들이 이만큼 먹는다더라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 특히 PTH 수치 변화를 보면서 아주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볼 거리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연구에서는요, 이비비나 보렐리아균 같은 감염원 외에도 우리 주변 환경에 있는 다른 물질들, 예를 들어서 다벨성 경화증 환자 뇌 조직에서 좀 높게 발견되었다는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요. 이런 환경 독소들도 혹시 비타민 D 대사나 그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걸 넘어서 내 몸에서 비타민 D가 잘 작동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없을지 한번 탐색해보는 것도 어쩌면 청취자님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덴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